자, 그런데 그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서로 다른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누구나 오랫동안 내가 익숙해진 생활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회, 다른 집단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낯설죠. 그럼 이 낯선 문화, 낯선 생활 방식을 봤을 때 서로 달라지는 태도입니다. 그중 하나는 내가 익숙한 것을 굿과 배드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생활 방식, 즉 나의 혹은 우리의 문화는 좋은 것이고, 내가 낯선 문화, 즉 다른 사회, 다른 집단의 문화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 관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문화 중심주의라 그래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그럼 우리랑 문화가 다른 것들은, 저것들은 오랑캐요. 주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서양 문화에 처음 접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태도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양의 근대 문물을 접했을 때 그거를 빨리 배우기보다는 일단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곧 나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이런 훌륭한 문화를 가진 우리는 중화, 저 서양 것들은 오랑캐의 문화를 따라하는 것도 오랑캐, 이러면서 아주 배척을 했죠.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여러분들 역사를 배워서 알고 있죠. 그 결과 우리나라가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는 게 늦어지면서 나라 발전이 늦어지고 결국은 일제에게 패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좋은 것이다, 다른 사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문화는 나쁜 것이다, 이런 식의 자문화 중심주의는 때때로 우리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 줏대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혹은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풍부하고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관점입니다. 자, 이번에는 정반대의 태도입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여가 아니라 우리 건 구려, 우리가 뭐 그렇지, 그러면서 어딘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문화를 가진 그런 사회나 나라가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태도,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문화 사대주의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답니다. 사실 지난 역사를 보면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대국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를 가르쳐주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늘 우리의 풍속을 어떻게 하면 중국과 비슷하게 할 것인가, 이거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했던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세종대왕 같이 우리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키우고 싶었던 훌륭한 임금니도 계셨지만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세종대왕께서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대신할 우리 고유의 문자를 만들려고 했을 때 당시 조선의 수많은 선비와 학자와 관리들이 얼마나 거세게 반항했는지 말입니다. 감히 우리가 대국의 문자를 버리고 우리 고유의 문자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태도가 바로 문화 사대주의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중국을 운나라로 섬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는 문화 사대주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가게의 이름이나 상품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말 이름을 지으면 왠지 약간 유치하게 느끼고 영어나 이탈리아어로 지으면은 뭔가 세련되게 느끼는 그런 경향 혹시 없나요? 만약 그런 경향이 있다면 그것도 뭐예요? 바로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물론 이러면 안 되겠죠. 어떤 경우에도 영어나 외국어를 사용하여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 이러면 이거는 자문화 중심주의죠. 그렇지만은 우리말로 쓸 수 있는 이름이나 말을 굳이 억지로 서양 말을 찾아다가 붙인다면 이거는 문화 사대주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필요한 걸 하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영어가 더 적합하면 영어를 쓰는 거고 우리말이 더 적합하면 우리말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우리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라는 이 양쪽의 그 극단을 좀 피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 극단은 좋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문자 그대로예요. 문화는 전부 상대적이다. 무엇을 따라 상대적인 거죠? 그 사회가 처해 있고 살아온 환경에 따라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더 좋은 문화, 더 나쁜 문화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주어진 환경에 더 적합한 문화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화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각 사회가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 평가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옥은 훌륭한 집인가요? 네, 물론 훌륭한 집이에요. 한옥은 훌륭한 집이지만은 열대우림기후 지역에 가도 훌륭한 집일까요? 혹은 늘 떠돌아다니며 살아야 되는 몽골 초원에 가도 훌륭한 집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 가면 한옥은 너무도 덥고 습기가 차려가지고 살기 어려운 집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가면은 이제 양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추운 곳에 가면은 너무 추운 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이 집들은 누가 더 좋은 집이냐의 기준은 없는 겁니다. 다만 각각 나름의 환경에 잘 적응한 결과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문화는 나름의 기준에 따라 좋은 문화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나 문화 상대주의를 마냥 주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너무도 비인간적인 인권 침해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문화 상대주의라는 이름으로 그냥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왜 그거 갖고 뭐라 그러는데? 하면서 비판을 받지 않게 되니까요. 가령 이거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에 지금은 사라진 풍속이지만 옛날에 있었던 굉장히 야만적인 풍속이었던 전족입니다. 이 전족이란 게 뭐냐면은 여자아이들이 6살쯤 됐을 때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발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꽁꽁 묶인 발로 16살, 17살 때까지 살면은 발이 자라면서 묶여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뻗지 못하고 막 비틀려가지고 이상한 발이 됩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된 발에 이렇게 신발을 신기면은 마치 인형처럼 오종종한 발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남자들이 아유 귀여워라 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여성을 어떻게 취급한 겁니까? 여성을 완전히 장난감 취급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누가 이런 여성을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만약에 당시 중국 사람들이 이거는 중국의 문화의 일부분이야. 문화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 문화 상대주의야.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혹은 이 사람들은 인도의 아주 비인간적인 신분제도인 카스트 제도에서도 제일 바닥에 있는 손도 댈 수 없는 천한 것들이라는 뜻을 가진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는요, 바닥이 있는 집에서 살아도 안 되고요. 그래가지고 땅바닥에서 자야 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마치 짐승처럼 아무 데서나 대변과 소변을 봐야 되는데 법으로는 사라졌어요. 법으로는 사라졌는데 문화로는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요, 이 불가촉 천민에 속하는 어린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응가를 했어요. 그러자 성난 천민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를 끌어내서 채찍으로 두드려 패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사람이 화장실을 쓴다고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럴 때 만약에 이것은 인도의 오랜 전통 문화야.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문화 상대주의라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 가장 근본적인 도덕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러한 것까지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다만 그 사회가 처해 있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잘 적응하려고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서로 존중해 줄 뿐이다. 이게 바로 문화상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되는 그 한계를 충분히 인정한 가운데 우리는 문화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문화지역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활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그 나라마다 나름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 보면은 문화가 서로 비슷한 나라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랑 일본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이지만 우리가 일본을 여행을 가거나 혹은 뭐 대만을 여행을 가면은 유럽을 여행 갔을 때보다 뭔가 이렇게 편안하지 않나요? 이렇게 다만 이게 사람들이 생김새가 비슷해서 편안한 건 아닐 거예요. 거리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혹은 뭐 식사할 때의 방법이라든지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외국에 나왔는 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여전히 우리나라 어딘가를 간 것 같은 편안함을 느끼죠. 이런 식으로 서로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묶어가지고 문화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문화지역이라고 하는 식으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게 될까요? 결국은 되게 이거죠.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들. 비슷한 자연환경을 가지면 아무래도 그 살아가는 방식도 비슷해지기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가 비슷한 나라들. 예를 들면은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종교 규칙이나 행사들을 하면서 비슷해질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또 서로 비슷한 뭔가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교도 역시 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그리스 정교든 간에 어쨌든 그리스도교가 공유하고 있는 비슷한 문화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뭐 이런 거. 그리고 역사가 또 서로 비슷한 어느 나라도 그 나라만의 역사는 없죠. 그 나라의 역사는 결국 주변의 여러 나라들하고 다 같이 엉켜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를 공부하려고 그러면요. 결국은 중국사하고 일본사를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 세 나라 역사는 한 나라 역사인 것처럼 서로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 비슷한 자연환경, 그 다음에 서로 비슷한 위치에다가 종교도 비슷하면서 역사도 서로 같이 엉켜 있으면은 그렇게 엉켜 있는 나라들의 문화는 서로 비슷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비슷한 문화를 가진 나라들을 우리는 문화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문화지역에 속한 나라들끼리의 문화는 유사성,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다른 문화지역의 나라와는 뭔가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여러 문화지역이 서로 다 비슷하게 살면은 괜찮은데요. 문화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혹은 나라의 힘이 강한 그런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문화지역은 가난하거나 발전이 늦은 혹은 힘이 없는 나라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화상대주의는 어디로 가고 이 문화지역 안에서 자문화 중심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 문화가 다른 지역 문화보다 더 우월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동아시아 문화지역하고 여기 유럽 문화지역이었어요. 이 두 지역이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여전히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발전이 빠른 지역이었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전부 자기네 문화가 다른 지역 문화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다른 문화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좀 낯선 행동을 하거나 낯선 생활 방식을 보여주면은 차별하고 막 배척하고 그런 경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자, 그러기 위하여 이제 우리 다 같이 활동을 해보는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 지역을 이해하기.